안녕하세요. 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프리테스트 레벨 1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프리테스트 레벨 1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서술형 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챕터죠. 그리고 이제 기준서 문구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서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그리고 고객 목록, 이와 실질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겠죠.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등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죠. 무형자산 인식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2번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력 내용 연수와 법적 내용 연수 중에 짧은 기간이 내용 연수가 되겠죠. 3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옳은 표현이고요. 4번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광고 선전비를 의미하고 있죠.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여기는 교육훈련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이다. 예,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논리의 X5년 12월 31일 지출한 연금 및 개발활동 내역이다. X5년의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단 개발활동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해선 40%가 자산 인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개발활동과 그 다음에 연구활동의 예시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여기 키워드가 지식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활동으로 보는 거죠. 첫 번째, 10만 원은 연구활동. 자, 두 번째, 새로운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 시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활동으로 보겠죠.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건설하는 활동. 키워드가 시험 공장. 시험 공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개발 활동으로 보죠. 네 번째,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 연구나 지식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연구 활동으로 보는 거죠. 연구나 지식, 이런 경우 연구 활동으로 보겠죠. 다섯 번째,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자, 이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체한 연구 활동으로 보겠죠. 그래서 연구 활동에 대한 지출액은 우리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구 활동에 해당되는 여기 10만 원, 30만 원, 5만 원. 일단은 비용이 합계 45만 원이 비용이에요. 연구 활동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 활동의 경우에는 자산 인시 요건에 따라 처리하는 거죠. 개발 활동이 현재 4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40%가 자산 인시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나머지 60%는 자산 인시 요건이 충족 안 되어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
해서 69만 원이 X5년도에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죠. 3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논리는 X1년도 초에 임대 수익 목적. 자, 이게 투자 부동산이란 얘기죠. 건물을 취득하였다. 한편 X1년도 말 건물의 공정 가치는 120만 원이다. 자, 투자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여기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은 감가상각만 인식하게 돼요.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면은 100만 원이 취득원가, 잔존가치였고요. 정해법이었고 잔여 내용 연수가 5년. 그리고 뭐 월할상각이 아니죠. 엑셀연도 초에 취득했으니까 2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다. 답은 2번이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고 평가손익만 우리가 평가만 하죠. 공정가치로 평가만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인식하죠. 그럼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평가이익을 계산하겠죠. 1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120만 원 기말 공정가치와 여기선 취득원가 100만 원의 차이가 평가이익이 되겠죠. 20만 원의 평가이익이 나온다는 거고 이 평가이익을 우리가 단기손익 PL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어요. 투자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3번 같은 유형은 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 문제. 자,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연수가 비안정한 무형자산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비안정한 경우는 생각하지 않죠. 비안정하다는 것은 무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이나 7년이나 이렇게 내용 연수를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와 체계적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 표현은 유한한 내용 연수를 갖고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한다는 얘기겠죠. 3번 무형자산 종류로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이게 무형자산 기준서 1038호에 의한 무형자산을 말하고요. 사업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이 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은 기준서 1038호의 무형자산과 영업권이 있다는 얘기죠. 4번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기업의 회계 정책 변경의 경우에 하나여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있다. 답이 4번인데요.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이후에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이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X1년도에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X2년도에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비용 잡으면 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투자 부동산 문제 한번 볼게요. X1년도 1월 1일 다음과 같은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해서 투자 부동산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다. 투자 부동산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논리의 X1년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네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싶게 나오지만은 이거는 무시해도 되고요. 자, 우리는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되겠죠. X1년도 초에 2억에 취득을 했고요. X1년도 말에 1억 8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 대한 계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요. 문제가 감가상각 하고 싶게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게 걸려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 2억이 1억 8천 됐으니까 2천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평가 손실이 된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겠죠. 투자부동산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심플하게 계산이 풀려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생 가능성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번이 옳은 말이네요. 우리가 개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사업 결합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즉 쉽게 말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즉 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 가능성,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이 발생 가능성 요건이 항상 충족하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문제. 새로운 지역이나 또는 새로운 계층을 고객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이게 교육훈련비죠. 이런 교육훈련비는 우리가 비용 처리하죠. 즉,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고요. 3번 내부조 창출한 브랜드 등은 자, 여기 무형자산 인식한다. 무형자산 인식할 수가 없겠죠. 4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 원가는 실제 총 지급액이 된다. 이게 틀린 표현인 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연기 시점이고요. 뭐 3년 후에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현재 가치 했을 때 75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 현재 가치한 금액 이 750이 취득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1,000원을 주는 거는 바로 이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자적 요소가 포함된 이 1,000원이 여기서 말하는 총 지급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이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가치한 750이 취득원가다. 이렇게 뭐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무형자산에서 나온 다음에 이 무형자산 관련돼서는 영업권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되죠. 그래서 영업권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영업권에 대한 계산을 하면은 합병 대가 마이너스 순자산 공정가치죠. 합병 대가와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 이 차이가 영업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취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분율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영업권,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의영업권, 즉 염가 매수 차익이 되는데 여기서 영업권 뭐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 합병 대가로 2,000원을 지급했어요. 순자산 공정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순자산 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500원에서 2,500원을 차감해요. 2,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분율 75%를 계산하면 되죠. 뭐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500원 나오니까 영업권은 500원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은 여기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거니까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합병 대가는 우리 회계학 시험에선 제시를 해요. 근데 실무에선 이 합병 대가를 계산하기 위해 프리캐시플로우를 이용하는 거죠. 프리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합병 대가를 계산하는 거죠. 즉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상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요. 그렇다면 그 기업의 가치에서 이 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차감한 부분, 그게 더 지급하는 부분이 될 건데 그걸 영업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X년도 초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고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다음과 같다.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네요. 그리고 X년도 말 건물의 공정가치 52,000원이 돼요. 투자 부동산 관련하여 X년도 인식할 손익. 일단은 취득원가를 먼저 계산할 건데요. 5만 원에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죠.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그리고 취득 관련 전문가 자문료 역시 취득원가가 돼요. 취득 담당자의 관리비는 관리 비용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일단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냐? 5만 3천 원이 돼요. 여기 취득원가 5만 3천 원이 되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52,000원이 되잖아요. 53,000원이 취득원가였으니까 53,000원짜리가 52,000원, 1,000원만큼이 투자부동산 평가손실, 단기손익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당자 관리비, 취득 담당자 관리 비용 시 비용이죠. 이런 비용의 합계 손익을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2,000원 마이너스가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만 물어봤으면 1,000원 마이너스가 답인데 문제는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평가 손익하고 취득 담당 부서의 관리비 1,000원, 판관비 역시 합산한 게 답이 되겠죠. 9번 문제. 자산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걸로 예상된 형태를 반영한 방법 맞고요. 다만 그 형태를 우리가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2번은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용역도 같이 제공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용역이 중요하면은 자가사용 부동산 분류하고 용역이 중요하지 않으면 투자 부동산 분류하죠. 그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 중요하지 않으면은 당해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은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유형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뭐 여기 정기적인 종합검사의 경우 자산 인식 요건에 따라 처리하죠. 그래서 이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하면 유형자산 처리한다. 이 얘기고요. 4번은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평가손실 그리고 감모손실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 부동산 분류되겠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재고자산 분류하니까 투자 부동산 제외. 이 표현은 맞고요. 사실 2번은 조금 심한 내용이에요. 2번 지문은 조금 심하. 2번 문제 레벨 2로 와야 되는데 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냥 같이 실어놨는데요. 2번을 보시면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요. 그래서 평가손익을 우리가 단기손익 인식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심하네요. 3번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겠죠. 근데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이니까 답이 3번. 투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 손익은 모두 PL 단기 손익 처리하니까 답은 3번인데 3번을 찾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레벨 1으로 대체했고요. 장래 우리가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는 토지 역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겠죠. 사용 목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레벨 1 투자 부동산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여기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복습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 부동산과 무형자산 잘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했고요. 자, 이렇게 잘 정리하기 바라고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무형자산과 투자 부동산. 충분히 할 만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뭐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